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배설, 유럽의 마이그레이션 전환 이해라는 제목으로 브루킹스의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테라 바마와 소피 로시에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내용 편집 자체를 제가 좀 많이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우리가 유럽의 그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제도를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2024년 슈퍼 선거의 해에는 극우운동과 내러티브의 인기와 선거 성공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파 정당들은 국가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민족주의 성향, 러시아에 대한 부드러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 가혹한 이민 입장 등이 서로에게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선거가 연이어 공개 토론에서 불규칙한 이주와 국경 보안의 중심성을 보여주었고, 주류 정당들은 외국인 혐오적이고 극우적인 수사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다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강요했다. 장기적인 마이그레이션과 비정기적인 마이그레이션 사이의 연관성은 논쟁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 사진은 2023년 9월 17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회장인가 그렇죠. 또 유럽 내무담당 집행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 이 사람 세 사람의 그 사진을 찍은 거, 이민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그 이민자 핫스팟을 방문했던 그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유럽의 이민 및 망명 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1957년 로마 조약에 명시된 것처럼 유럽 사상의 근본적인 기둥이다. 기둥이라는 표현을 서양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필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995년 생겐 지역이 탄생하면서 국경은 거의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현재 25개 EU 회원국과 4개의 비유럽 연합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4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비유럽 국가 출신자의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할당량을 설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몇 명의 이민자 출신을 취업용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 할당 설정을 할 권한이 있다, 그런 것 모양이네요. 불규칙한 이민에 맞서기 위해 EU는 기본권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반품이라고 AI가 번역했는데 추방 내보낼 수 있다.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EU의 공동 유럽 망명 시스템이란 게 CEAS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EU에 처음 도착한 국가가 망명 절차와 난민 수용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더블린 규정이란 게 있는데 망명 신청자가
목적지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더블린 시스템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망명 신청이라든지 이민의 이유들이 난민 발생에 의한 게 유럽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난민이 발생 안 되도록 그 난민 발생 국가들이 대부분 난민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든지 내전이 일어났든지 또 전쟁이 일어났든지 그런 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난민이 발생이 안다는 그런 안정된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경 관리를 개선하고 EU로의 불규칙한 이탈을 막기 위해 유럽 인근 3국과 1년의 EU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때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이그레이션 거래의 효과 부족을 더욱 비판하고 지금 이때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왜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최근에 2015년에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제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EU에 입국했을 때 이게 한꺼번에 120만 명이면 엄청 많은 인구인데 난민 신청, 망명 신청 이런 건데 대부분 내전을 피해 탈출한 시리아 난민들로 구성이 됐고 CEAS와 더블린 규정은 유럽의 그 처리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데 빠르고 긍정적이고 비능률적인 거로 그렇게 이제 그 입증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이게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헝가리 오르반의 접근 방식에는 무슬림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자신의 조국이 서방 세계의 마지막 기독교 보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헝가리 남부 국경에 울타리를 건설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호를 줄이기 위해 망명법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헝가리가 반이민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불확실성이 큰 이 시기에 이민과 망명에 대한 권리 기반 비전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안보 접근 방식으로 대체되어 정치적 취약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유로웠던 이유가 그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안보, 그러니까는 이제 이민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이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식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프랑스 국민총궐기당 대표 마린 르펜이 주도한 2021년 노력에서 당시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의 집권당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16개 우파 정당은 이윤의 급진적 세력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 슈퍼국가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이 대부분 사회민주주의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좌파 정권들이 꽤 많았었죠.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약은 이전의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더블린 규정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이민 및 망명 협약을 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최대 12주, 약 3개월이 소요되며 EU 외부 국경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가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집단 구금과 유사한 시설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국경 부분에 난민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또한 이 협약은 연간 최대 3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거나 망명 신청자 1인당 2만 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뭐 기타 쭉 그 설명이 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전 세계 난민 수는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억 2천만 명을 넘어설 거예요. 이렇게 많은지 꿈에도 몰랐어요. 난민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좀 들어왔었는데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EU 국가들이 선진 경제권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전문직과 블루칼라 부분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활력과 안정성을 위협하면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산업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좀 받아들여긴 하긴 해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정상적인 인구의 이동, 사람의 이동 외에 침략이라든지 또 옛날 같으면은 노예제도 이런 거로 그 나라의 이 상류층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하인들이라든가 요즘 현대말로 가정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대체해서 썼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서양 애들의 역사이겠죠. 그리고 이 2차 대전 전에 그 많은 그 식민지에서 만약 프랑스 식민지에서 온 난민이 되면은 이 망명자들이면 프랑스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는 바로 채용하기가 좋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그 아랍인이 아니죠. 그 베두인족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무슬림화 됐으니까 헝가리 그 오르반 그 총리가 얘기하듯이 무슬림의 침략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국가 안보적인 차원까지도 하면서 지금은 유럽이 그렇게 외국의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유럽 이주 공간의 최근 정치적 발전, 국가적 외국인 혐오 수사는 더 이상 유럽 연합 전역의 정치 스펙트럼 가장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마 그 영어적인 그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오늘날 반이민 정서는 공개 토론에서 주로 드러나고 있다. 헝가리의 자유민주주의자 빅토르 오르반으로부터 20세기 파시스트 운동에 뿌리를 둔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형제당에 이르기까지 우파 지도자들은 국경 보안과 유럽 문화와 가치 수호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향한 EU 차원의 방향을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EU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로 이민자들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주장하고 있네요.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의 처음 10,000명 신청자의 국적은 오늘날 이민의 전 세계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2023년에 그 EU의 망명 신청자를 보면은 시리아가 18만 3,250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0만 985명, 트루키에서 8만 9,985. 트루키가 국정이 불안한가요? 아주 고인플레도 있었고, 뭐 트루키가 또 들어가는 게 의문이네요.
베네수엘라 67,085명, 콜롬비아 62,015명, 남아메리카 쪽에서의 그 국내 불안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 시리아도 그렇고. 여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밀려 들어온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얘기는 좀 언급이 좀 없는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 같은 거죠. 망명과 이민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받아줄 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유럽의 극우화는 외국인 혐오로도 나타난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응이 심해졌다. 이것도 유럽의 경제 쇠퇴 증상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현재 미국 대선도 이민 수용의 한계로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민을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한다면은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는 없고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기존의 그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니까 현재 이후의 흐름하고 틀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고대 한반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 안정된 생존을 위해 일본 열도로 바다를 건너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은 매우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현대는 무슨 그 바다를 건너는데 그렇게 그 어렵지 않게 넘어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전 등에 의한 게 아니고 문명 강자로서의 이주였을 것 같다. 일본 열도로 그 사람들이 넘어간 것은 그런 인식이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는 이민이 아닌 일제시대에는 그 신국 뭐 같은 천황 밑에서는 같은 민족이다. 뭐 갑자기 그 사자 말이 네 글자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신민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약자로서의 이주였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그 일본으로 간 사람은 이제 강제징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본에 가면은 일자리도 많고 뭐 일본인들 뭐 경제 하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런 일로 현재 제일동포는 약자 입장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다. 근데 그때는 이민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일제 치하니까 한국 식민으로서 그냥 거주 이전의 자유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긴 그 해설글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는 게 좋겠냐. 충분 조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만약에 이민 망명이 대폭적인 증가를 한다면 그러면 안보 접근 방식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EU가 경제 하락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네 각자의 나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민을 뭐 언제 들어오더라도 일자리를 뭐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일자리를 줄 수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일자리를 먼저 찾아야지. 이런 게 보면은 그 배경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깔려 있고 돈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런 게 이제 그게를 압축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후의 경제 하락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설문에 EU의 경제가 지금 쇠락하고 있다는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근본 원인 가정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는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적 국고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경제 하락이 되면은 극우화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도 이제 경제 하락의 근본 원인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런 인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압축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 이 앞에 편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그 해설이라는 브루킹스의 레포트를 좀 학습을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 러브 군사 야합 안보에 위해되고 엄중 사안이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최정미 위키리크스. 윤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제 우크라 전쟁 3년째 지속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야합은 우리 안보에 위해되며 엄중한 사안이다. 국무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 의제가 됐고 안보 관련 정부 이슈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표현이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자, 이제까지 소개한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엄중한 상황이니까 대응을 하는데, 무기 수출이라든지 파병까지 하는 것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더 심각한 사항이 있어야 명분, 이유가 되지 않겠냐는 게 우리나라 뉴스 매체가 아니고 더 힐이라는 데서 미국 뉴스 매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이 더 심각하게 돼야 남한의 어떤 참전까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런 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이 앞에 전날에 소개를 했죠. 그리고 북고위 장성 등 전선이동 정황이고 김정은 암살 대비 경호가 격상이 됐다. 홍성기 YTN에서 어제 밤늦게 보도를 했어요. 밤늦게가 아니고 2시쯤 됐군요.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답변 내용이랍니다. 북한의 파병 인원들한테 군사용어 100여 개 주입교육, 소통 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러시아에 노동자 4천여 명 파견 확인했고, 최선희가 방로를 했고 고위급한 파병 반대 대응론이 예상된다고 그러고, 북한 파병 유출 확산 의식 내부 대책 고심 중이다. 이렇게 국정원이 국회에서 답변했답니다. 한국인 중국서 반간첩법 위반 협의 첫 구속.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이 서울경제입니다. 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번 건이 아니고 지난해 7월 간첩법 개정 이후에 한국인이 관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28일 외교 소식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교민 50대 A씨는 작년에요. 간첩 협의로 체포됐다. 이게 왜 1년 정도 지나서 오픈이 되는지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안전국은 A씨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반간첩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 아니,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 더 좋은데 한국인이 거꾸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다. 우리나라는 걸려가지고 벌을 받은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간첩법으로 한 게 아니고 무슨 다른 형사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리나라 그 간첩법은 국가안전 무슨 법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 애들처럼 형평성이 맞으려면은 국가의 이익이나 그 안보를 저해하는 사안이면 모두 간첩법으로 이번에 우리도 개정을 중국처럼 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은 하는데 우리 야당이나 국회의원 새끼들은 왜 이런 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국내에 자생적 간첩이나 또는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기술 유출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이런 이 한중의 불균형한 사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야 국회의원 중에 친중 매국노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드네요.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싸움에 가담하면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에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 말한다. 북한군이 전선에 직접 투입이 된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 사용에 제한이 없이 마구 갈겨버린다. 이런 얘기래요. 빌 스튜어트와 앤드류 그레이, 로이터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하겠고, 현재 이 상황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자체를 인도태평양과 유로 대서양 안보 모두의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심층 공격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지는 또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결론은 우크라이나 말을 들어보세요. 해결책은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공격에 대한 제한을 지금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미사일을 쏴서 모스크바에까지 이거를 날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죠. 웨폰과 북한의 확대된 개입을 막기 위한 명백한 계획이 필요하다. 소련과의 냉전 전투를 위해 제작된 미국산 에이브럼스와 브래들리가 러시아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용 비디오가 보여준다. 미국산 에이브럼스와 브래들리가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제이크 앱스타인의 보도 내용이네요. 미국산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전투 차량은 소련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장갑차들은 러시아 내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미 그 점령지를 러시아 내부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동부전선. 우크라이나군이 공유한 새로운 영상에서 이런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네요.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북한 병사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현승 UPI 10월 28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탈북자이자 전직 군인으로서 동포들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조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군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충성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대신 푸틴과 김정은이라는 두 독재자 간의 무자비한 거래의 피해자이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은 누구인가요?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은 용병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17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 나이로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강제 복무를 하고 있다. 거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심리전이 최선의 전략적인 이유, 생략하고요. 내용은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 북한어 방송을 하고 드론을 통한 전단지를 뿌리고 휴대용 라디오를 듣게 하고 심리전 부대를 작동시키고 탈북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더 큰 의미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 동기는 돈, 첨단 미사일 기술, 향후 한국과의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제 전투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군인들에 대한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내용의 레터는 이현승 씨라는 사람이 북한군 병사로 복무했었고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공개 서한으로 발송이 됐답니다. 현대 세계 최초의 수소구동 무성 스텔스 전투 탱크 공개, 흥미로운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산뜻하게 보이는데요. 스텔스 기능이 있다. 이게 한번 소개를 다른 측면에서 했는데 이 K3라고 부르네요. 스텔스 기능이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인으로도 움직인다는 얘기 같아요. 이 원거리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고, 뭐 작은 최첨단 장비, 방어 기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다.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다네요. 고려엔 30일 긴급이사회에 자사주 우리 사주에 넘긴다. 차준호 박정관 한국경제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거 하나가 자사주를 샀는데 그 자사주를 우리 사주한테 남긴다 이런 건데 그 MBK 측에서는 임직원의 무상 혹은 저가에 매각하면 배임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경영권 싸움에 그 유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좀 그런 공격을 받을 만도 하겠는데 어쨌든 MBK연합은 임시주청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것을 거부할지 아니면은 실제 한번 표대거를 해보자. 그래서 안 하면은 이제 이 법원에 임시주청 그 소를 내겠죠. 그런데 고려인이 이거를 받아들일지 임시주청 소집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략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 보상이라는 목적과는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는 최초의 약속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가들의 표심도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기사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주라는 게 직원 복지 차원의 문제지 웬 배임 우려인가? 지금 상황이 고려아연 노동조합도 이거는 지켜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 그 직원들이 그만큼 이 회사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고마워서라도 야 그냥 주식 좀 가져가. 근데 무상은 안 돼. 돈을 주는데 싸게 줘도 문제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특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주 만드는데 시가보다도 싸게 줄게. 근데 그 직원들이 돈을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뭐 한두 주라도 뭐 50주 단위든 100주 단위든 뭐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융자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돈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퇴직금을. 그거
이 참 우리 사주한테 팔겠다는 물론 그러면 의결권이 생기겠죠. 우리 사주가 고려인한테는 유리하니까 MBK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경영권의 이 싸움 유머를 떠나서 우리 사주는 그렇게 해서도 직원들이 주식을 좀 보유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퇴직금 범위 내에서 돈을 일단 땡겨줘. 그거 퇴직금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동안에 근무한 연수만큼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노인소외. 이게 상공회의소 ERT 신기업가 정신협의회 사무국에서 좀 레포트를 낸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 외로움의 한가운데 노인. 퇴직 이후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으로 주변과 단절된 올해 국내만 65세 인구 이상이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넘었다. 저도 1,000만 명 안에 들어가네요. 경제적 빈곤과 함께 시작되는 노인소외, 홀로 남은 노인에게 찾아오는 정서적 고리,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와 커가는 문제. 자, 진단만 했지 상공회의소가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런 얘기가 좀 이 레포트에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홀로 남은 노인, 홀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어부인께서 저를 지배하고 계시니까 정서적 고립이라든지 노인 소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서라도 유튜브라는 거로 이 정신력을 썼고 정신 에너지를 쏟는 그런 거를 스스로 지금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독자라고 독자분이 봐주시고 그리고 가끔 댓글 그리고 악성 댓글은 제가 딱 딜리트 시킵니다. 또 일일이 대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만 보더라도 감사한 거죠. 다른 견해도 바뀔 수는 있지만은 다른 견해도 좀 예의스럽게 해야지 싸가지 없게 하는 그런 댓글 같은 거 하는 놈들 거는 발로 삭제해버리는 거죠. 제 정신 에너지가 아주 아깝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크게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스스로도. 일본은 왜 태양의 나라가 아니라 달의 나라일까? 아일랜드 번역가가 찾아낸 일본 문화의 독특함. 모테기 케니치로 히라? 자신들을 알기 위한 소중한 깨달음. 피터 제이 맥밀런 씨라는 사람이 수수께끼 백인 일수라는 것을 번역을 했답니다. 한자로 일부러 한 거는 100명이 한 사람의 머리 같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번역하는 거에 아주 진수는 와카, 우리말로는 화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거는 그러나 일본어가 가지는 뉘앙스, 울림이 아무리 탁월한 영어 번역이라고 이라도 전해지지 않는 것은 맥밀런 씨 자신도 방법해 강조한다. 우리나라 말도 영어로 번역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많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이 아일랜드 출신이면서 일본에서 3, 40년 일본에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주 일본의 친한 입장이 되겠죠. 일본 문화에 있어서의 달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논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람의 번역 글을 읽으면서 이 모택이라는 사람이
외국인들은 일본 국기 일장기를 보고 일본은 태양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의외로 국민의 정서는 다를 느끼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를 이른바 거울로 삼아 일본 문화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일본의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은 일본말로 와로 발음이 되는 건데, 어, 아주 그리고 연어를 만들 때도 이 쇼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은 령화, 레이와라고 그러죠. 이렇게 화가인데 이 정신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는 화를 안 하죠. 애동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동단결, 뭐 이렇게 이제 요즘 쓰는데 그 족보 이름도 대동보소라고도 그렇게 우리는 써왔죠. 대동 이렇게. 일본 열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 열도 자체가 초승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신라 경주의 옛 이름이 금성이에요. 근데 금성은 태양의 아들입니다. 상징입니다. 금성은 어떻게 보면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트루프 국기를 보면은 초승달모의 별이 있는데 그게 천문에서 이 하늘 모양을 초승달의 그 옆에 금성이 뜨는 밤하늘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그게 지금 한반도에서의 우리 경상도에 있는 경주가 금성이라고 치면은 일본 열도는 달 초승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좀 엉뚱하게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입니다. 하나오션 작년 3분기에 적자였는데 146.6% 전환이익이 됐어요. 한국항공우주 다 플러스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매출은 줄어도 은행은 영업이익은 항상 확보한다. 2.5%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LG생활건강 다 내려갔어요. 화장품 때문에 그렇죠. 중국을 빨리 LG생활건강이 디커플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다 내려갔어요. 금호타이어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서 잘 나가고 있는 게 좀 제가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83.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보다도 회계 투명성이 높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객관적으로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듀얼 푸얼셀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80.9%나 내려갔고요. 하나 시스템 매출 1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15% 증가했고 KG 스틸이라는 데는 다 내려갔고 철강이 다 안 좋습니다. NI 스틸이라는 데도 다 안 좋습니다. 삼성전기 매출이 1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기대만큼 안 올라서 13.5% 증가한 거로 되어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